이달 안에만 2번의 정치인 피습이 있었습니다. 배현진 의원을 피습했던 피의자는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는데 과연 이번 피습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총선 전에 정치 테러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세워야 할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1월에만 2차례 발생했고 이 배현진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이러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퇴원을 했긴 했는데 이제 범죄심리 전문가로서 이거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뭐 굉장히 심각한 정치 테러다 이런 그 생각이고요. 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 일단은 뭐 배현진 의원님의 쾌유, 외상 스트레스장애나 이런 데 시달리지 않으시고 다시 열심히 선거 운동에 돌입하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건이 모두 그냥 정치 테러다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이 배현진 의원을 공격한 이제 피해자가 너무 나이가 어려서 이게 이제 전형적인 어떤 확신범의 형태인가는 좀 의문이 들고요. 15살짜리가 지금 배현진 의원의 결국은 아주 그 사적인 이제 어떤 이동에 대한 루트를 아는 거잖아요. 예. 그게 지금 중학교 다니는 중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좀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 어떤 의미세요? 그럼 배현진 의원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던 경위가 밝혀져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보들이 지금 커뮤니티나 게시판, 온라인에서 굉장히 뭐 심각할 정도로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고요. 의원 개인의 예를 들면 동선이라든지 일정 같은 게 커뮤니티에서 공유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이제 목표물이라고 지목받은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지금 그런 정보가 있지 아니하고는 지금 이제 며칠 전에도 지금 그 미용실을 이 사람이 뭐 그러니까 배회하는 걸 CCTV에서 포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15살짜리 중학생이 대낮에 지금 그 주위를 맴도는 어떤 전개 과정이 무슨 경위로 일어났는지 사실 파악을 안 해보면은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 범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연예인 보러 그 미용실 근처에 갔다가 배현진 의원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뭐 이렇게 본인은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발적이냐, 보통 사람들이 지금 패딩의 주머니에 돌멩이를 넣고 다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발적일 수는 없는 범죄죠. 더군다나 실황 사진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장면이 지금 다 잡혀 있는데 우발적이라고만 주장해서는 지금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거고, 아마 이 이제 15살짜리 소년은 사실은 그 전에도 뭐 비행 등을 여러 번 저질렀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일단 추정이에요. 네, 물론 추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검거됐을 때 뭐 본인 촉법 소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촉법은 아니죠, 실제로는. 그렇죠. 15살이니까 만 14세 이상은 촉법이 아니고 형사처벌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전에 촉법 소년 시절에 혹시라도 사법기관에 들락거렸던 경험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고요. 여러 가지로 좀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건물 관리인한테 잡혔을 때 본인이 안 도망가니까 체포하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첫마디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안 도망가니까 체포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온라인 속에서 디지털 공간 속에서 얼마나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영웅 심리에 심취했던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시사하는 단적인 사례라고 보이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이제 과거력이 지금 언론에 계속 취재를 해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경복궁 테러 사범죄의 피의자가 지금 법원에서 나올 때 피의자 이제 법정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거기 그 장소에 가가지고 본인의 지갑을 던진 장면이 CCTV에 잡혀 있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는 그것 외에도 이 사람은 또래 여성을 스토킹한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네, 본인의 프로필 사진에다가 그 스토킹했던 피해자 사진을 이제 프로필 사진으로 도용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그건 확인이 된 건가요, 교수님? 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취재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어쨌든 그냥 단순한 정치 테러 확신범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비행력이나 이런 것들이 꽤 진전이 많이 돼 있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 학생이 학생의 정치적 성향과는 이 범죄와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보세요? 뭐 일단 뭐 이재명 대표 지지 집회에 참여한 영상을 단체 톡방에 공유한 적이 있다. 요거는 이제 보도가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어느 정도 인볼브가 돼 있는지 현재로서는 알기가 어렵고요. 예. 너무 섣부르게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정치 그 적인 어떤 뭐 이유다 이렇게 단정을 하게 되면 예. 그러면 오히려 더 이제 뭐 더 그 갈등을 심화시키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 사실관계에 근거하는 것만 지금 이야기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종의 뭐 정치적인 확신범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경찰은 비뚤어진 인정 욕구다 뭐 이렇게 분석하던데 그런 측면에 더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분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현진 의원처럼 이제 그 이런 종류의 우발적인 폭력 또는 뭐 묻지마 폭행 또는 뭐 폭력 범죄 전반에 걸쳐서 사실은 이제 피해를 당하기 쉬운 사람들은 틀림없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보호의 필요성은 존재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교수님이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배현진 의원이 여자라서 피해자가 되었을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여성 혐오 범죄다. 그런데 제가 보시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요. 아, 제가 그래요? 정정을 하자면 예. 성별이 범죄의 취약성에 영향을 준다. 이거는 뭐 객관적인 범죄학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별이 스토킹이나 범죄의 취약성에 영향을 준다. 그렇죠. 네. 스토킹이나 성범죄나 또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극도의 그런 이제 혐오 범죄의 대상에 여성들이 많이 포함이 되는 건 맞는 객관적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은 성별이 틀림없이 이제 피해에 그런 취약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문제는 그거를 받아서 언론에서 일파만파 무슨 뭐 여성이란 얘기는 하지도 않았고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다시 또 혐오의 대상으로 만든 건 사실은 뭐 그 이후의 일이고 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여자라서 맞았다라던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배현진 의원이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폭행을 당하다 이건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여성들이 폭력 범죄의 70%의 피해자를 차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취약한 건 틀림없는 객관적 사실이라는 차원에서 성별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교수님도 이거 저 협박 메시지 받으셨다고. 뭐 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마 그 협박 편지 보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예. 아무래도 자기 방어력이 떨어지잖아요. 좀 만만해 보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12월 초 지금 이제 선거에 뛰어든다는 이야기를 하고 난 직후에 연구실로 협박 쪽지가 이제 와서 아이고, 예. 제가 없는 그 시점에 이제 문틈 속으로 이제 들어와 있어서 저도 사실은 그때 굉장히 배현진 의원은 실제로 폭행을 당하셨지만 저도 굉장히 좀 경계가 심히 생기더라고요. 아,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 저는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뭐 너무 겁없이 했다가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연구실에 부재 중이었으니까 쪽지를 이렇게 저 문틈으로 넣어놓고 갔지 만약에 제실 상태였다고 하면 들어와서 대면할 수도 있었다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똑똑했으면 아마 문을 열었겠죠. 저는. 뭐 그렇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위협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었겠네요. 아유, 큰일 날 뻔하셨네. 저기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교수님. 네. 예, 이거 저 총선 때 보면 우리 저 지금 교수님도 저 열심히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뛰고 계시는데 배현진 의원도 마찬가지고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여야 의원들 예비 후보들 다 유권자들 대면 접촉해야 되잖아요. 아,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경계심이 생기니까 약간 위축되는 게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희 보좌진이 계속 지적을 하는 게 남자 이제 후보들이 악수할 때의 모습과 제가 악수할 때의 모습이 다르다. 악수를 좀 더 깊게 해라. 몸을 붙여서 이렇게들 많이 조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떠오른 그 분이 계시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유세하실 때 손끝만 가지고 악수를 하셨다.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지적들을 했었잖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그게 아마도 그런 경계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해서든 좀 더 몸을 밀착해서 악수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예. 마음 한편에서는 좀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연유 때문에 좀 조심성을 갖자 이런 생각이 동시에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거죠. 맞아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저 선거 때 내내 유권자 대면 접촉하셔야 되는데 뭐 이런 정치 테러 이거 방지 대책 있을까요? 그 방지 대책이라기보다 예. 일단은 저희가 살인 예고글을 올렸을 때 경험이 있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살인 예고글을 올렸을 때 한편으로는 그게 형사처벌까지 가기는 일단 시간이 무지 많이 걸리고 오래 이제 입증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예.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발표하자 살인 예고글이 현저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 대안을 찾아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15세 소년이라고 하면 예컨대 지금 보호자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은 미성년자인데. 민사상으로는 보호자 책임져야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뭐 민사적 대안 같은 것도 찾아낼 수 있을 거고요. 예. 뭐 손해배상 뭐 충분히 청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뭐 다양한 종류의 고민을 해보시면 대안이 없지는 아니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정치적 얘기 좀 해볼게요, 교수님. 지금 예비 후보시니까 이 저 여당에서 보니까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보니까 이 총선 앞두고 예비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에서 누구를 전면으로 마케팅하는 게 선거에 유리할지 고민이 깊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선거 전략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예. 본인의 능력을 이제 그 어필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누구를 내세워서 어떻게든 좀 도움을 받아볼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분 중에 누굴 선택하라,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런 질문은 사실 예. 별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질문은 아니다. 예. 자신들의 능력을 입증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공보모 만들 때 대부분 네, 사진을 네, 좀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제가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거 본 적이 있다고요. 제도. 알겠습니다. 아직 좀 고민이 깊으신 걸로 제가 좀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네. 이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충돌과 봉합 이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로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나름의 봉합은 됐다. 네. 어느 정도까지 이게 완벽한 봉합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 4월 10일까지는 유지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4월 10일까지는 더 이상 충돌 없이 유지될 거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이 충돌의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관련된 입장 표명 이런 부분들 때문인데 이거 앞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해야만 한다고 보세요? 저는 좀 기다려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 아마도 이제 설 전후로 입장 표명이 틀림없이 있을 거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때 가서 비판을 하고 부족하다면 더 뭔가 보강을 해야 될 필요는 발생할 거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틀림없는 어떤 경위에 대한 설명 그리고는 해명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지금 사실은 저는 덫을 놨다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덫을 놓은 책임이 덫에 빠진 짐승한테 있는지 아니면 덫을 놓은 사냥꾼에게 있는지 하는 것은 좀 한번 국민 여러분들 좀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래부터 얘기했던 물건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이다 이런 얘기는 여러 번 그전에도 했었습니다. 그 입장에 변화는 없으시다? 변화는 없다. 예. 네. 그러면 입장 표명 플러스 어떤 더 나가서 사과도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처음에는 저는 사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게 사건의 내용을 알면 알수록 이게 덫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덫에 빠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무조건 주장하는 거는 좀 당사자 입장에서는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사과가 아니라 사과까지 나갈 필요는 없고 일단 입장 표명과 해명, 당시의 사실과 이러이러 됐습니다. 그 설명까지만 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시군요. 네, 현재는. 일단 국민들이 그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서 네. 설명을 듣는 것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